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 중 하나인데 인류는 30년 동안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금성도 갔고 화성도 갔고 심지어 태양에서 가장 먼 해왕성까지 탐사선을 보냈는데 정작 지구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수성만 철저히 외면당했거든요. 과학자들이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수성은 태양계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보물창고라서 모두가 탐사하고 싶어 안달이었죠. 그런데도 못 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갈 수가 없었어요. 수성으로 가는 길에는 과학자들조차 수십 년간 풀지 못한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뜨거워서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왜 가장 가까운 행성이 가장 위험한 행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천재 과학자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거리 개념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화성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금성이고 지구와 금성 사이 최단 거리는 약 4천만 킬로미터 정도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가까운 게 화성이냐? 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행성은 바로 수성이에요. 지구와 수성 사이 최단 거리는 약 7,700만 킬로미터인데 화성은 평균적으로 8,80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거든요. 물론 화성이 지구에 가까워지는 시기가 있긴 합니다. 26개월에 한 번씩 화성과 지구가 가까워지면 약 5,900만 킬로미터까지 거리가 줄어들죠. 하지만 이건 26개월에 딱 한 번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수성이 화성보다 지구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인류가 본격적으로 우주 탐사를 시작한 건 1960년대인데 이때부터 탐사선들이 순서대로 행성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1962년에 금성, 1965년에 화성, 1973년에 목성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수성은요? 1974년이 되어서야 마리너 10호가 겨우 수성 곁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것도 착륙이나 궤도 진입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사진 몇 장 찍은 게 전부였습니다. 마리너 10호는 총 3번 수성 곁을 지나갔는데 이 3번의 근접 비행으로 촬영한 건 수성 표면의 겨우 40%에 불과했죠. 나머지 60%는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몰랐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마리너 10호 이후로 수성에는 단 하나의 탐사선도 보내지 않았어요. 1974년부터 2004년까지 정확히 30년 동안 수성은 완전히 버려진 행성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화성에는 수십 개의 탐사선이 날아갔고 목성과 토성의 위성들까지 탐사했으며 심지어 태양계 끝자락의 소행성과 해성까지 연구했는데 정작 두 번째로 가까운 수성만 철저히 무시당한 거죠. 과학자들이 수성에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수성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이기 때문에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행성들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알려주는 핵심 단서를 품고 있었거든요. 모든 과학자들이 수성을 연구하고 싶어 했지만 기술적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수성 탐사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수성이 태양에 가까우니까 너무 뜨거워서 못 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온도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예요. 물론 수성의 온도가 만만한 건 아닙니다. 수성의 낮 표면 온도는 무려 섭씨 430도까지 치솟는데 이 정도면 납이나 아연 같은 금속도 녹아내리는 온도거든요. 탐사선에 장착된 정밀 전자장비들, 컴퓨터 칩이나 센서 같은 것들이 이런 온도에서 정상 작동할 리가 없죠. 그래서 태양에 가까운 행성으로 가는 탐사선들은 반드시 특수 제작된 열 차폐판을 장착해야 합니다. 이 차폐판을 항상 태양 쪽으로 향하게 유지하면서 비행해야 탐사선 본체를 보호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까다롭긴 하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바로 태양의 중력입니다.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천체예요. 이 말은 태양의 중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뜻이죠.
탐사선이 지구를 떠나 태양 방향으로 날아가면 태양 중력에 이끌려서 점점 더 빠르게 가속됩니다. 마치 높은 산에서 공을 굴리면 점점 빨라지는 것처럼 탐사선도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무섭게 붙는 거예요. 수성 궤도에 도달할 때쯤이면 탐사선은 이미 초속 수십 킬로미터의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탐사선이 수성 궤도에 안착하려면 이 미친 듯이 빠른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속도를 줄이려면 로켓 엔진을 역방향으로 분사해야 하고, 그러려면 엄청난 양의 연료가 필요하거든요. 문제는 우주선 설계의 철칙이 뭐냐면 무조건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주선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지구에서 발사할 때 필요한 연료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연료가 늘어나면 우주선이 더 무거워지고, 더 무거워지면 또 연료가 더 필요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습니다. 그래서 탐사선들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연료만 싣고 발사되는데, 이렇게 적은 연료로는 태양 중력에 끌려가는 속도를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있어요. 탐사선에 연료를 많이 실으면 그만큼 과학 장비를 실을 공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탐사선을 보내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과학적 연구죠. 카메라, 분광기, 자기장 측정기 같은 정밀 장비들을 실어서 행성을 연구해야 하는데, 연료 탱크가 탐사선의 대부분을 차지해버리면 정작 중요한 장비들을 실을 수가 없어요. 연료를 많이 실으면 갈 수는 있는데 연구를 못하고, 장비를 많이 실으면 연구는 할 수 있는데 갈 수가 없고, 이 모순을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30년 동안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이 문제를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가 폐기되었고, 여러 프로젝트가 기획 단계에서 좌초되었어요. 그러다 1985년 미국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일하던 한 과학자가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MIT에서 핵물리학을 전공한 첸완 옌이라는 과학자였는데, 그의 아이디어는 단순하면서도 천재적이었어요. 수성에 직접 가지 말고 엄청나게 먼 길을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첸완 옌의 계획은 이랬어요. 탐사선을 수성으로 곧장 보내는 대신 지구와 금성, 그리고 수성의 중력을 번갈아 이용해서 탐사선의 속도를 조금씩 조절하자는 거였습니다. 이걸 중력 도움 또는 스윙바이 기법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행성 곁을 지나가는 탐사선은 그 행성의 중력에 이끌려 방향과 속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걸 잘 계산해서 이용하면 연료를 거의 쓰지 않고도 탐사선의 속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어요. 마치 줄에 매달린 공을 휘둘러서 더 빠르게 또는 더 느리게 만드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에 움직이는 자동차에서 뛰어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도 시속 100km까지 가속해야 기차에 대한 상대 속도가 0이 되어서 안전하게 옮겨 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가 시속 50km라면 기차에 대한 상대 속도는 시속 50km가 되어서 뛰어오르기가 훨씬 어렵겠죠. 첸완 옌의 계획도 이와 같았어요. 탐사선이 태양 기준으로는 점점 빨라지더라도 수성 기준으로는 점점 느려지도록 궤도를 정교하게 설계한 겁니다. 수성과 비슷한 속도로 맞춰지면 마치 나란히 달리는 기차에 올라타듯이 수성 궤도에 부드럽게 안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계획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탐사선이 태양 주위를 무려 15바퀴나 돌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지구를 한 번 스쳐 지나가고, 금성을 2번 스쳐 지나가고, 수성을 3번 스쳐 지나가면서 조금씩 속도를 조절해야 했거든요. 직선 거리로는 7,700만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거리를 가기 위해 79억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했고, 이 여정에는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가장 가까운 길을 두고 100배가 넘는 거리를 돌아가야 했던 거예요. 2004년 8월 3일 드디어 이 원대한 계획을 실행할 탐사선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름은 메신저, 수성 표면과 우주 환경, 지구 화학, 거리 측정의 영어 약자를 딴 이름이었어요. 메신저는 가로 1.3m,
무게 1톤 남짓한 작은 탐사선이었는데 이 안에 카메라와 분광기, 자기장 측정기 등 다양한 과학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세라믹 섬유 재질의 열 차폐판이 장착되었죠. 메신저의 여정은 정말 길고도 험난했습니다. 발사 1년 뒤인 2005년에 지구 곁을 스쳐 지나가면서 첫 번째 중력 도움을 받았고 2006년과 2007년에는 금성을 2번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수성 곁을 3번이나 지나가면서 속도를 정밀하게 조절했습니다. 매번 행성을 지나갈 때마다 탐사선의 궤도가 조금씩 바뀌었고 태양에 대한 속도는 점점 빨라졌지만 수성에 대한 상대 속도는 점점 느려졌어요. 재미있는 건 과학자들이 메신저의 태양광 패널을 예상치 못한 용도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태양에서는 빛뿐만 아니라 태양풍이라고 부르는 입자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입자들이 탐사선에 부딪히면 아주 미세하게나마 탐사선을 밀어내는 힘이 생겨요. 과학자들은 태양광 패널의 각도를 조절해서 이 태양풍의 힘을 탐사선의 속도를 줄이는 데 활용했습니다. 마치 돛담배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 돛을 조절하는 것처럼요. 이 미세한 힘 덕분에 메신저는 상당한 양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었고 이건 나중에 임무 기간을 연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11년 3월 18일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메신저가 수성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거예요. 1974년 마리너 10호가 수성 곁을 스쳐 지나간 이후 37년 만에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탐사선이 수성 주위를 도는 순간이었습니다. 총 79km를 날아온 7년간의 대장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거죠. 하지만 궤도에 진입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어요. 수성 궤도에서의 생존도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거든요.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라 태양빛의 강도가 지구에서보다 무려 7배나 강합니다. 게다가 수성 표면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열을 우주로 내뿜어요. 탐사선이 수성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열 차폐팜이 있어도 내부 장비들이 과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는 아주 독특한 궤도를 돌았어요. 수성에 가장 가까울 때는 표면에서 불과 200km까지 접근했다가 가장 멀어질 때는 15,000km까지 멀어지는 길쭉한 타원 궤도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고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멀리 도망가서 열을 식히고 다시 다가가서 연구하는 방식이었죠. 탐사선이 뜨거워지면 도망가고 식으면 다시 접근하는 숨바꼭질 같은 임무였어요. 메신저가 보내온 데이터는 과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수성의 북극 근처 크레이터 안에서 얼음의 존재 가능성이 포착됐다는 거예요.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 낮 온도가 섭씨 430도까지 치솟는 행성에 얼음이 있다니 언뜻 모순처럼 들리죠. 하지만 수성에는 대기가 거의 없어서 열이 표면 전체로 퍼지지 않고 극지방의 깊은 크레이터 안쪽은 영원히 햇빛이 닿지 않는 영구 그림자 지대가 있거든요. 이곳의 온도는 영하 170도 이하로 떨어지는데 여기에 해성이나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가져온 물이 얼음 상태로 수십억 년 동안 보존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신저는 또한 수성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수성은 크기에 비해 핵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행성 전체 부피의 약 85%가 철로 이루어진 핵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이건 태양계 형성 초기에 수성이 거대한 충돌을 겪으면서 외부 암석층이 날아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수성의 표면 지형, 화학 성분, 자기장 특성 등 수천 장의 사진과 방대한 데이터가 지구로 전송되었고 과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느라 수년간 밤잠을 설쳤습니다. 원래 메신저의 임무 기간은 1년이었어요. 하지만 탐사선이 예상보다 상태가 양호했고 태양풍을 이용해 연료를 절약한 덕분에 임무가 계속 연장되었습니다.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고 결국 4년 넘게 수성을 돌면서 임무를 수행했죠. 하지만 영원히 버틸 수는 없었어요. 2015년 4월 마침내 연료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더 이상 궤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메신저는 수성의 중력에 이끌려 서서히 표면으로 끌려갔어요. 2015년 4월 30일 메신저는 시속 1만 4,000km가 넘는 속도로 수성 표면에 충돌하면서 11년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충돌 지점에는 지름 16m 정도의 새로운 크레이터가 생겼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임무를 완수하고 역사상 가장 어려운 행성 탐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영광스러운 최후였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탐사선이 수성을 향해 날아가고 있거든요. 유럽 우주국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공동으로 발사한 베피콜롬보 탐사선인데 2018년에 발사되어 메신저와 비슷한 경로로 수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베피콜롬보는 2026년 안에 수성 궤도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이 탐사선의 핵심 임무 중 하나는 메신저가 발견한 극지방 얼음의 존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었던 행성, 30년 동안 인류가 손도 대지 못했던 금지된 영역, 그곳이 바로 수성이었습니다. 한 천재 과학자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 그리고 7년간의 인내심이 합쳐져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에 얼음이 있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앞으로 베피콜로보가 어떤 새로운 비밀을 밝혀낼지 정말 기대됩니다.